예, 네, 오늘 그 2021학년도 1차 졸업생 취업 특강입니다. 예, 졸업생은 11학번 유인혁 학생이고요. 학생은 아니죠, 이제. 유인혁 선배, 그 다음에 14학번 장건희 선배입니다. 요 두 사람은 지금 세종에 있는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에 현재 취업을 해서 작년 언제더라 아무튼 작년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현재까지 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산업 역군입니다.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생 취업 특강은 주로 요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설명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관련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다음소프트라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 사명을 바꿨고요. 작년에 바이브 컴퍼니라고 사명을 바꿨고 지금 현재 작년인가 아무튼 예, 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유인혁 선배랑 장건희 선배 마이크랑 화면 다 켜세요. 네, 보겠습니다. 둘이 같은 데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서로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네. 취업, 퇴근했어요? 네, 퇴근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두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즘에 이제 핫한 이런 빅데이터 AI 회사, 관련 회사에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의 어떤 노하우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누구부터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장건희 선배부터 먼저 발표하고 발표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실 거면 공유하시고요. 예. 마이크 키세요.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동문초청 특강을 하게 될 산업경공학과 졸업생 장건희라고 합니다. 먼저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과 조교 누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쉬고 싶을 텐데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제 저를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이제 처음 보거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어떤 경험들,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서부터 제가 취업 후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과를 이제 14년도에 입학을 해서 작년 8월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 DT 기술그룹에 취업을 해서 현재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졸업생 특강이나 강사 추천 특강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분들의 스펙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스펙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특출난 어떤 장점, 저만의 무기 이런 게 쓰다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자격증이나 교육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서 딸 수 있는 사회조사 분석사나 ERP 생산 정보관리사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공부해서 취득한 AIoT 기획 전문가, 그리고 어학 점수,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이제 국비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산업융합형 인공지능 청년혁신과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AI에 관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사용할 줄 아는 언어로는 이제 파이썬, R, MySQ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파이썬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2000년도에 다음소프트라는 회사로 설립 후에 작년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라고 상호명을 변경을 했어요.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AI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 같은 어떤 도시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시키면서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하나 이제 예시를 들고 왔는데, 저희 회사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는 썸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썸트렌드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썸트렌드의 특징을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써놨는데, 내가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이 키워드가 언제가 화제가 되었고 언제 좀 수그라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량의 변화를 파악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특정 키워드, 그게 인물일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SNS상에서 그 키워드가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아래 사진에서 보면은 코로나라고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빨간색이 부정이고 뭐 파란색이 이제 긍정이란 거를 이제 시각화로 한눈에 확인하기가 좀 편하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것 두 개를 좀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언제 얼마나 더 언급량이 되었는지 이런 두 키워드 간의 비교도 가능한 이런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바이브 컴퍼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교통수단 선택 모형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제가 스마트 시티 같은 그런 도시사회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도시사회 문제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린다면은 그 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예시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좀 우리가 친숙한 예시로 만약에 영주가 아침 9시에 교동에서 학교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할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걸어갈 리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가 택시를 탈 거라는 생각은 무조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영주 한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그 교동에서 학교라는 지점을 이동을 할 때 그 교통수단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조금 더 편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로는 뭐 교동에서 학교까지 뭐 몇 시에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변수로는 약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럼 이 100개 변수들 중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또 있겠지만 자동차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학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변수들이 이제 쭉 합쳐져서 있는데, 솔직히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최종 학력이나 자동차 연식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100개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변수랑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구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100개 중에서 쭉 추려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 변수들을 가지고 뭐 학습을 시켜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변수들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도출해 나갑니다. 결과 해석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의 예시로 들면은 몇백 몇천 명이 교동에서 학교까지 갈 때 그 자리에 교동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배차 간격 5분이 버스를 우리가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렸을 때 사람들의 혼잡도도 확실히 줄어들 거고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비용도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도 가능하도록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졸업 이전에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취업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준비했냐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대외 활동을 하는데 왜 어떻게 학교에서 하냐? 솔직히 우리 학교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는 아니다. 매주 서울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떤 경험을 쌓아서 이걸 저서에 넣냐. 이래서 막 진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숙사 학교만 하다가 그냥 졸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인식을 깨주고 싶어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말씀드릴 활동들은 모두 복학한 후에 이제 얘기드리고 저는 복학했을 때 내가 좀 더 군대 가기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좀 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재밌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았었어요. 학업이랑 활동이랑 연애 세 가지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활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을 했던 게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신입생의 전공에 대한 흥미랑 관심을 높이고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학교 사이트에서 우연히 찾았었는데 어, 이제 제가 복학하고 나니까 아는 후배들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1학년 전공 수업을 맡으셨던 그때 이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 제가 다짜고짜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복학하게 된 누군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제 교수님을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두고 저랑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이런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신입생들이니까 이제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가람영화관을 갔다든지 아니면 시험 기간에 같이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당시에 이제 2017년이었는데 제가 대한산업공학회에서 주최하는 그 추기학술대회에 참가를 해서 뭐 논문 포스터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청출어람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제가 공업통계학을 봤었는데 시험을 굉장히 망쳤었어요. 그래서 되게 멘붕이 와가지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조금 다른 통계 쪽이 아니라 좀 다른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처음에 이제 경험이라도 쌓자는 생각이 가장 강했죠. 멘붕이 왔으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아일랜드로 방학 동안 어학연수를 신청을 해서 방학 동안 다녀오는 이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2학년이 지나갔고 3학년 때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그런 기업체 탐방 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패스파인더 이제 주변에 좀 전공적으로 살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뭉쳐서 홍천에 있는 하이드진로 그런 공장을 제가 견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산 공장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좀 보고 배우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네 번째는 제가 모임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산업경영학과 학생회 학술부장을 하면서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뭐 고민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토익 점수를 뭐 어떻게 따야 된다는지 언제 따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내놓으면서 이런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고 또 창업 동아리 총무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창업 동아리 사람들이랑 학교의 재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아니,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모임들을 했었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3학년 때쯤에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나도 대외 활동을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자격증을 내가 이쪽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어떻게 따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문득 제 시간표를 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 2학기 때 들었던 수업들인데 이제 빨간색 밑줄 친 부분들이 좀 통계적인 지식이나 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업들이에요.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뭐 정찰을 보니까 R 코딩 하고 있고 SQL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프로그래밍이 익숙해졌어요. 이거 좀 재밌는데 우리 좀 R을 할 때 코드를 치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은 빨간색 에러 뜰 때가 있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파란색이나 검정색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바로 나올 때, 이때는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이때 뭔가 갑자기 무슨 뿌듯함?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면 나 한번 코딩 쪽으로, 통계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제가 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정보조사 방법론에서 SPSS를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고 전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제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까 하다가 마침 학교 사이트에 그 당시에 데이터 분석 아르바이트라는 그 어떤 공고가 올라왔었어요. 저는 그때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에 되게 미쳐 있어가지고 이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자격증이 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체국, 옛날에 우체국 있던 건물 거기 2층에서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오 교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우연히. 그래서 오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네 선배 중에 지금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게 됐던 게 이제 뒤에 발표하실 유인혁 선배님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선배님께서 계시던 연구실에 제가 방학 동안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한두 달 동안 제가 연구실에 출근을 하면서 R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컨설팅을 저는 받았었는데 이제 학교 내에서 자소서나 이런 거를 받을 때가 저는 마땅하지 않았어요. 이제 검색을 해봐도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이라는 게 이제 내가 컨설팅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교내 취업지원센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했더니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뭔데 내 자소서를 첨삭해주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인식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도저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한번 취업지원센터를 저도 가서 자소 첨삭을 한번 받아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첨삭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면은 이제 그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면접에 대한 후기들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거를 꼭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3학년이 지나가게 되고, 저도 지금 4학년 분들처럼 캡스톤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의 주제는 제가 졸업요건 체크 시스템을 주제로 썼어요. 이 주제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이제 학번별로 이제 서로 이제 졸업요건이 달라서 자기 졸업요건을 몰라가지고 졸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실제로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동기들 중에서도 자기 졸업 여건을 몰라가지고 수강 신청 마지막 날에 막판에 갑자기 수강 취소하고 다른 거 신청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본인의 졸업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저희가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졸업 요건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만들 건데 한번 너네 써볼 의향이 있니? 했는데 그 응답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생에 대한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수업에 대한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학생이 들은 수업의 테이블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ERD를 형성한 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 때 배우잖아요. ERD를 형성한 다음에 테이블로 변환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사진처럼 웹페이지로 실제로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번이랑 자기가 만든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을 한다면은 오른쪽 아래 말풍선처럼 내 학번, 이름, 학년이 나오고 내가 현재 몇 학점을 이수했고 현재 내 성적은 몇 점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그 교양 과목에서 몇 학점을 더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구현하는 그런 시스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5월인데 되게 지금 많이 지쳐 있잖아요. 많이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제 스펙에서 되게 좀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제가 캡스톤 디자인을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에 넣었었는데 면접에서도 이게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캡스톤 디자인만큼은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4학년 1학기가 끝나는데 여기서 저는 큰 걱정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대로 졸업하면은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뭐 아무 회사라도 못 들어갈 것 같다. 난 서류도 못 낼 것 같다. 나 뭐 진짜 어떡하지? 나 이대로 졸업해도 되는 건가? 무슨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국비교육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국비교육이 이제 연세대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 듣고 나서 아 이거 내가 갈까 말까? 나 남아서는 뭐하고 가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혼자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교수님께 찾아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네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아 오케이 하고 제가 4학년 2학기를 휴학을 하고 제가 연세대에서 6개월 동안 거기 기숙사에 살면서 그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 교육이 처음에 말씀드린 산업융합형 인공지능 청년신과 양성과정인데요. 그냥 말이 되게 긴데 그냥 AI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교육을 들으면서 뭐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이론,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이나 기본 개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거 이제 비즈니스를 AI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관련 자격증인 AIoT 기획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코딩,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으면서 이제 계속 코딩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되게 중점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이랑 같이 AI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날 배운 거 복습이라든지 아니면 케글 컴페티션이라는 걸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케글 컴페티션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조금 재밌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조금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영화 추천 시스템이에요. 지금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거 가운데 사진은 그냥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랭크, 타이틀, 장르, 디스크립션, 디렉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영화에 대한 소개인데 여기서 특정 장르에 나오는 단어들은 매우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미디 장르라고 하면은 뭐 funny, fun 이런 단어가 나올 거고 공포라는 장르가 들어가 있다면 스케어드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특정 영화를 입력을 하면은 오른쪽에 사진에 제가 더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검색을 했는데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 디스크립션 안에 유사한 단어들을 가진 그런 영화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예요. 이건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텍스트 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한눈에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강원대학교 총장님 인사말을 이제 크롤링 해왔어요. 그냥 그 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 글들을 이제 단어나 어떤 뭐 명사,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단어들이 좀 빈번하게 등장을 했나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대학, 지역, 사회가 크게 좀 많이 등장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어디에 쓸 데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보통 뉴스를 좀 한 곳에 모아둔 그런 사이트에서 그날의 핫토픽 키워드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줄 때 오늘의 화제 키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줄 때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졸업 이후에 한 이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케글. 케글은 이제 제 스펙의 거의 한 지분이 한 7, 80%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 스펙의 대부분은 케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캐글이라고 하는 건, 캐글을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은 6월 머신러닝 앤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라고 뜨는데, 그냥 데이터 분석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캐글은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그 기업이나 단체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고, 그 해결한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서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래 이제 타이타닉 탑승자의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탑승자, 여기도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 있겠죠? 성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탑승자의, 탑승 티켓, 내가 뭐 1등석, 2등석, 3등석, 뭐 그런 걸로도 이제 예측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캐글 안에서의 기본 튜토리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글에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제 스펙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뭐 온도나 습도나 날짜가 어떨 때 바이크의 쉐어링의 그런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백 오브 월드 미치 백스 오브 팝콘은 영화 리뷰에 대한 감성 분석이에요. 영화가 있고 어떤 리뷰가 있을 때 그 리뷰가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두 개로 나누는 그런 거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문제였고, 세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크라임 클래시피케이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 사기인가, 뭐 살인인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온 무비 리뷰스는 이것도 영화 감성 분석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리뷰 감성 분석이 긍정 부정이었다면 두 단계였다면, 지금 이거는 긍정 부정을 다섯 개 단계로 나눠서 뭐 초긍정, 긍정, 중립, 부정, 초부정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단계로 나눠서 내가 리뷰를 했을 때 그 리뷰가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컴페티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캐글을 만약에 데이터 분석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캐글만한 스펙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캐글보다 더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캐글보다 더 좋은 그런 시스템 스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사이트는 영어로 돼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스펙은 뭐 일단락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가 제일 급하죠.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자소서는 저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지원센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이제 참석을 받았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학교에서 찾아가는 컨설팅 그런 이름으로 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까지 가서 자소서 첨삭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제 사람인, 잡코리아, 뭐 인크루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합격 자소서가 있고 불합격 자소서가 있어요. 근데 합격 자소서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근데 저는 불합격 자소서까지 같이 봤어요. 합격 자소서에서는 내가 이렇게 써야 되면은 이렇게 쓰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배웠고, 불합격 자소서에서는 이런 점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나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좀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됐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자소서 항목마다 이제 필수로 기입하는 항목이 있어요. 저는 모든 항목마다, 그러니까 항목이 지원 동기,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 성장 과정, 내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입사한 후의 목표,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제 경험을 넣었어요. 제가 맨 앞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활동들 있잖아요. 청출어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의 창업 동아리 뭐 이런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적어도 자소서에서 내가 쓸 말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취업 준비가 아니더라도 취업이랑 꼭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활동이라도 좀 교내에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여러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소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소서는 이제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썼을 때 뭐 몇 군데 회사를 붙었었어요. 지금 회사를 붙기 전에. 그럴 때 이제 분명 마음에 안 드는 회사도 있어요.
자플랜이 평점이 낮다든지, 그래도 이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무조건 면접에 참여를 했어요.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참여했냐면은, 거기서도 내가 배울 게 있어요. 항상 처음 면접 갈 때는 무조건 떨려요. 근데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은 떨리는 것도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기 가보고,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구나. 1대1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다대1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다대다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면접 경험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당함인데, 그 면접 자리는 면접관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나도 면접관을 통해서 그 회사가 어떤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주눅 들고 조금 막 말 얼버무리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회사가 별론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면접을 가실 때는 조금 당당한 마인드로 내가 얼버무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오는 그런 좀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인데,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우울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되게 우울했는데, 이제 갈수록 내가 이제 우울하니까 뭐 다음에 할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내가 다음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기만 하고, 계속 술만 땡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이건 내가 못한 게 아니야. 그냥 회사가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본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조금 장난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정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냥 뭐 내 자리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제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 제 경험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면접 후기를 좀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어요. 어떤 회사 면접을 갔었는데 옛날에 1차 실무지 면접을 받고 2차에 임원 면접을 봤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부모님 고향이랑 애인이 있냐 없냐, 아니면 결혼할 거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회사도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회사인데, 면접을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작하려는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저랑 지금 이 카메라 거리에 계시던 면접관님께서 바로 이제 샤프로 종이에 낙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면접들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제가 다대다 면접을 봤었는데, 이제 옆 사람한테는 지원 동기를 물어봤어요. 지원 동기, 뭐 성장 과정, 강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돼가지고 면접관님이 장건희 씨는 이러시더니 빅데이터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좀 벙쪄 있었어요. 옆 사람이 지원 동기 그런 거 물어보놓고 나한테는 왜 그런 빅데이터 한계를 물어보나.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후기들도 제가 지금에 와서야 조금 이렇게 썰을 풀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이래서 저는 면접 참여가, 그 면접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업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떤, 생각이 뭐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취업 전에 몰랐어요. 어학 점수나 자격증, 학교 성적 이런 것들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학 점수 얼마나 해야 되나? 뭐 토스, 토익, 토플 뭐 해야 되나? 자격증 뭐 따야 되나? 학교 성적 중요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어학 점수랑 자격증은 저도 물론 있긴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붙었다는 조금 내가 이것 때문에 붙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확실히 좋아요. 당연히 있으면 좋고, 근데 없다고 해서 얘가 뭐 떨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어학 점수랑 자격증보다는 오히려 프로젝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뭐 그냥 거창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같이 캑을 컴페티션을 참가해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주제를 두고 뭐 분석이나 뭐 예측이라든지 실생활에 뭐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게 저는 취업 전에 로망이 있었어요. 내가 출근을 해서 6시에 칼퇴근하고 그 다음에는 내 라이프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내 인생 뭐 한 번 사는 거 뭐 좀 재밌게 살자. 퇴근 후에는 제 취미가 이제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IT 기업 특성상 취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윤재 선배님이랑 같이 스터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취업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머무르고 있으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IT 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또 공부는 뭐 한 4, 50살 아니 한 멘탈 때까지 계속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질문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자면은 면접 볼 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대부분 다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임기응변 식으로 바로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못한 답변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어설프게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하고, 근데 내가 이걸 모르지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는데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냐는 그런 질문에는 이건 무조건 예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도 교수님 과목, OR 서비스 공학, 신뢰성 관리, 마르코프치인 저희 배웠잖아요.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정말, 예. 책 버리지 마세요. 전공책 팔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물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선배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은 저랑 이거는 윤혜 선배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내가 이걸 말해야 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선후배라는 개념이 딱히 없고 실무진의 대부분이 다 20대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존칭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사랑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난감하네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현재 3, 4학년들에게 꼭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나 시험을 추천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시험,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거는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좀 관련된 게 있다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이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 이 정도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추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격증도 아마 있으면 도움 될 것 같다. 정도로 답변을 드릴 것 같고 현재 일하시는 일에 만족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는 재밌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어떤 기술들이 뭐 요즘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저는 계속 재밌고 이쪽으로 계속 저는 제 커리어를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일 그리고 현재 회사에 이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특강행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거 혹시 조금 뭐 궁금한 특강 내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따로 연락하고 싶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실까 봐 이메일이랑 핸드폰 번호 적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좋고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되게 잘하네 이제. 회사 다니더니 좀
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아무튼 발표 잘해줬고요.